4월 18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매파적인 파월 발언과 환율 진정세가 동시에 작용한 가운데 코스피는 1%대 하락,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작 직전 한일 양국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 출발했고, 이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3% 넘게 하락하는 등 단기 급락세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하방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코스피는 2시 반 이후로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1%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도 플러스 1%대에서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현 선물 동반 매도세는 지속되었고, 달러원 환율은 장중 11원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것을 시사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및 라면 관련주가 미국향 수출 증가와 달러 강세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여전히 높지만 현재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인 가운데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환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 및 반도체주 실적 부진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고 25년 3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연준에 발표된 베이지북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소폭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경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실적 부진에 7%대 급락했고, 이에 엔비디아가 3%대, AMD는 5%대 등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자본시장 개혁안의 상장 폐지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서 상패 우려가 해소된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폭 반등이 나타났고, 유럽 증시는 유로존 물가 둔화에 따른 인하 기대 유지 및 기업 실적 호조에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20년물 국채 입찰 호조 등의 매수 수요가 나타나면서 낙폭을 확대했고, 달러는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에 이어서 미국도 양국의 환율 우려에 공감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 약화 등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풀어지면서 3%대 대체로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금리 급등 등의 영향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전일 2,600선을 하회했습니다. 전일에 또 미국 국채 입찰은 호조를 나타내면서 금리가 조금 하락했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 점 등으로 안정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조금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실적 우려가 관건이긴 하지만 전일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추가적인 매물 소화 이후 환율 및 외국인 수급 흐름에 연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물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유가랑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해서 기존에 전망했던 저희 국내 인플레이션 궤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들 투입 가격이 오를 거를 반영을 해서 3분기 물가 상승률이 저희 기존 예상보다 좀 더 오르고 4분기 들어서 2%대 후반에 안착할 걸로 전망을 좀 수정을 합니다. 달러화랑 원자재가 지금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순수입하는 국가의 경제에서는 물가와 내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지금은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환이 모두 투입 가격을 들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 유가 기저가 굉장히 낮았던 만큼 에너지 수입 가격의 전년 동월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그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 장기 데이터를 좀 살펴보자면 에너지 수입 물가 변동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난 이후에 소비자 물가에 그 영향이 가장 좀 강하게 파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가가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오른 정도 에서도 8월 무렵까지는 지금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7월 달에 정점을 기록을 하고 3분기 말부터 2%대로 내려가서 4분기가 돼서야 2%대 후반에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도 한 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물가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 인하도 뒤로 밀리는 환경은 내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부담이 국내 경제에서의 위기 요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풍족해서 이제 해외에서 금융소득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을 좀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도 충분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3년 이상 동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지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 때문에 대내 수요가 위축이 되고 환 해지 비용도 계속해서 비싸진다라는 점은 이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 리스크를 걱정을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상승과 이제 달러 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에 전망했던 한국 물가의 경로가 좀 벗어날 것으로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국내 물가 상승률이 3분기에 2%, 앞자리가 3%에서 2%대로 낮아진 이후에 연말에 이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와 달러 원 환율 상승을 반영하면은 3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오르고 4분기 들어서야 2%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 전망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국내 기준금리 통화 정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물가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그 금리 인하는 물가가 2%대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기존 3분기 시작해서 4분기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내수가 이제 지금 물가가 내수에 부담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순대 금융 자산, 국내의 이제 해외 그 금융 자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 뭐 등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국내 경제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관한 자료이고요. 박주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박주영입니다. 최근 HBM 메이커들이 HBM 생산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한국 장비사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고객사 확장이 기대되는 업체와 테스트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좀 수혜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좀 고객사 확장이 기대되는 업체들은 이제 HBM 메이커 3사 모두 좀 납품 가능한 장비사를 추려봤는데요. 먼저 PSK 홀딩스는 건식 세정 장비의 절대 강자로서 TSV 공정을 통해 형성된 1024개 비하홀을 안을 좀 세척해주는 디스컴 장비를 올해 HBM 메이커 3사에 좀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윙은 패키징이 끝난 HBM 다이를 좀 전수 검사가 가능한 큐브 프로버 장비를 최초로 좀 개발을 했는데요. HBM 메이커 3사에 좀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고 월 30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6월 말에 좀 완공을 하면서 올 연말부터 초도 물량 납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메이커 3사 중 두 곳을 이미 좀 납품을 한 좀 유일한 TC 본더 장비사인데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E용 TC 본더를 좀 독점 납품함으로써 메모리용 TC 본더의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 향후에 고객사 추가 확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는 현재 지금 HBM 수율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좀 관련 장비 업체들도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웨이퍼 테스트는 어드반테스트, 테러다인, YIK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YIK는 국내 유일 좀 웨이퍼 테스트 업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디램 안에서 DDR5는 YIK, HBM은 어드반테스트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분기에 이미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 개발을 좀 완료하면서 4분기부터 매출액 인식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HBM 삼성전자 캐파의 확장이 예상되는 만큼 수혜가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HBM 메이커들이 경쟁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HBM 상황은 HBM 경쟁 심화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한국 장비사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고객사 확장이 기대되는 업체와 테스트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수혜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HBM 메이커 3사 모두에게 납품 가능한 장비사로는 PSK 홀딩스 그리고 테크윙 한미반도체가 예상이 되고요. HBM 웨이퍼 테스트 수혜주로는 YIK 그리고 DY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IPO 관련 자료입니다. 소닉스에 관한 내용이고요. 유영 연구원입니다. 소닉스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2002년에 설립된 소닉스는 RF 필터 파운드리 및 SAW 필터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닉스가 생산하는 RF 필터는 통신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서 신호의 혼선 방지와 데이터 전달의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소닉스 매출은 138억 원, 영업 적자 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의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고성능 RF 필터 수요 증가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TF-SAW의 기술 우위 및 성장성,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제품 다국화 및 시장 확장이 있습니다. 과거 4G 폰에서 5G 폰으로 교체됨에 따라 RF 필터 탑재 개수가 3배 증가하며 고성능 필터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닉스의 신제품인 TF-SAW 6인치 필터 역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술은 기존 SAW 4인치 필터 대비 성능과 공정 난이도에서 우월합니다. 또한 소닉스는 미국의 통신 반도체 선도 기업과 전략적 설비 투자 및 대만의 SAW 디바이스 선도 기업으로부터 전략적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 구조와 공동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우주항공, 센서 등 첨단 산업으로의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 예상되며 이는 향후 매출 다변화와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전망입니다. 마지막 리스크 요인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있습니다. 다만 9월 출시될 아이폰 16을 시작으로 AI 스마트폰이 본격화될 경우 소닉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0년에 설립된 소닉스는 RF 필터 파운드리 및 SAW 필터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영업적자 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지만은 고성능 RF 필터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TF-SAW 기술 우위 및 성장성,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세 번째 제품 다각화 및 시장 확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환율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달러 원이 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펀더멘탈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달러원이 이제 1,400에서 1,410원까지 좀 강한 저항 구간이고, 일단 빠르게 1,390원까지 상승한 만큼 한동안은 이제 1,380에서 90 레벨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으로 이제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제 이란의 전면적 참여가 아니라면 국제유가는 93에서 95달러 내외를 상단으로 제시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1,400원대 초반에서 상승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본 자료에서 환율의 경로와 레벨을 좀 다소 수정을 했고요. 조금씩 좀 그 평균 수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 예상이 6, 7월에서 9월 내외로 지연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달러의 약세 전환도 3분기로 지연이 되고 연말까지 달러원이 1,300원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국내 펀더멘탈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환보유고가 2021년 고점 이후 좀 축소가 되면서 현재 좀 횡보, 즉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환율 급등 시기였던 97년, 2008년과 9년 그리고 2022년 시기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 충격, 국내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 지수, 외환보유고 감소 등이 공통됩니다. 현재는 국내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보면 달러원 하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본 요소들에서 좀 변경이 생긴다면 달러원이 1,440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대외 금융자산도 2023년 추가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대외적으로 튼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급 능력 판단하는 이제 대부채 내에서 단기 대부채 비중, 그리고 대외 단기 부채와 외환 보유액 비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상 위험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좀 원화가 약세인가라고 봤을 때는 국내의 그 외환 보유고 그리고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을 좀 유가가 좀 좌우를 하고 있고, 유가가 이제 95달러 이상으로 크게 상승을 한다면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에서 적자 전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감소를 재개하면서 원화 약세로 연결될 소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화 약세로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저희는 이제 국제유가가 95달러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그 전망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서 1,400원 터치 후 소폭 되돌린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이 레벨을 중심으로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향후 중동 진영학적 리스크의 전개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환율은 유가에도 좀 밀접하게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이 이제 같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국제 유가가 95달러를 정고점인 그 부분을 상회하게 되면은 국내 무역 수지도 다시 적자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원화에는 또 추가 약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서 달러원 환율 전망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반기 연말 갈수록 좀 하향 안정은 예상되지만은 그 1,300원대 레벨 자체가 1,300원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이고요.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냈던 FICC에 대한 자료 세 번째로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해석인데요. 지난 자료에서 제시드렸던 첫 번째 저항선인 환율이 1,400원 터치한 후에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으로 지금 반락을 해서 1,470원대 후반대로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 관해서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 배경이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였다는 점에서 아직은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면 GDP와 PCE 발표, 그리고 5월 2일에 예정된 FOMC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에 후퇴감이 작용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재우려 확대와 그다음에 강한 성장, 미국의 강한 성장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4월 25일, 26일에 예정된 경제지표 발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향후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관망을 하는 그런 상태를 제시를 드리고, 그 앞으로 기대보다는 경계감이 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가는데, 지난번 파월 의장과 제퍼슨 의장의 연설에 이어서 향후 남아있는 연준 의장들의 연설은 최근 매파적으로 연설을 한 의장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발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FICC 중에서는 환율, 채권, 유가 순으로 주의 깊게 볼 것을 제시를 드리고, 비록 유가가 과거에 비해서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국채 수급에 관한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드립니다. 향후 2, 3주간의 이벤트들이 중요해지고,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그 이후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은 저희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한 2주 정도를 두고 5월 초 FOMC까지죠. 이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유가와 이제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계속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벨에서 이제 뭐 당분간 유가와 환율이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많이 낮아질 가능성도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좀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등 앞으로 2주간의 이제 흐름이 주가의 향후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8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